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수완 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두려운 건 범죄자뿐이 없다. 또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해야 하는가? 상당히 이제 작심 발언으로 민주당을 향한 작심 발언으로 좀 읽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역시도 이제 뭐 그 공안 통치다, 뭐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좀 격한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강대강 정국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노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서로가 자제해야죠. 해법이라면. 이 인사청문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네.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그냥 임명했죠.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 절차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를 이제 미국에서 따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국무위원이나 중요한 그런 공직을 임명할 때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어드바이스 앤 컨센트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국무위원들은 만약에 이제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면 헌법에는 없는 거니까 네. 이게 위헌이라 그래서 일단 청문회만 거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무위원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나 또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결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내용상은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장관 후보자도 이렇게 야반도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지나치게 거친 언사고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뭐 검사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수사를 잘했다 이런 건 대체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젠 더 이상 검사가 아닌 거죠. 검사는 본인 말대로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되는 것이고 예. 좌고우면할 필요 없고 정치적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제는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런 직이고 좋은 말로 좌고우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검사 시절과 똑같은 거친 언사를 한다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고요. 지켜보는 국민들께도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그 김두수 대표께 좀 이어서 여쭤보면 사실 통상적으로 그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은 언행을 상당히 조심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되게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로 좀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앞에 이제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청문회라고 하는 이 절차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대신 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문이라고 하는 그 뜻도 많이 듣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어떤 능력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좀 정치적 쟁점에 앞장서서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는 느낌 이런 건 뭐 국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미국처럼 동의 절차가 없는 청문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예. 보기 때문에 실제 뭐 정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에는 이제 차질이 없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걸 좀 믿고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그야말로 뭐 복심이다 이렇게 정도 알려지고 또 뭐 만약 장관이 되면 왕 장관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좀 겸손하고 본인이 이 국무위원이라는 건 한 나라의 어떤 이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더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께 추가로 한번 여쭤보면 네. 민주당은 지금 철저한 검증, 뭐 낙마 대상 1순위 뭐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지금 좀 의혹들도 좀 나와요.
뭐 이제 그 부인과의 이해 충돌 문제부터 뭐 이전에 뭐 채널A 기자와의 그것도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 가장 핵심 청문회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암만 해도 뭐 그동안 그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시절에 있었던 몇 가지 이제 사건 중에서 검언유착이라고 해가지고 예. 채널A 기자와의 관계라든지 이거는 이제 무혐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니까 좀 공세가 덜한데 여전히 고발 사주권에는 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의 징계 요구가 법무부에서 요청될 때 또 이름이 거론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야당은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인의 어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장 이 관련해서 이해 충돌도 좀 다룰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 부동산 뭐 이런 전세 계약 이런 데서 계약금이 뭐 한 40% 인상해서 이렇게 계약했다는데 당사자끼리는 합의했다 이러지만 뭐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계약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정말 결정적인 그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교수님께서는 가장 핵심 쟁점 뭐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도덕성 문제 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죠. 예, 예.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그런 도덕성을 유지해 왔는가 하는 것들도 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네. 모든 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꼭 한동훈 후보자여서가 아니고 네네. 당연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뭐 굳이 일반적인 그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지나치게 뭐 낙마 자체를 벼르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저는 검사로서 일관해 왔으니까 검사로서의 그동안 어떤 수사가 물론 뭐 정말 검사로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의 어떤 실적 같은 걸 또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검사가 단순히 수사자라고 기소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이후에 혹시라도 무죄 받은 건 없는가 네. 이런 문제 우리 잘 따져보지는 않는데 그런 문제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검사로서 수사를 잘했다는 것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업무를 잘할 것이라는 것도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철저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어떤 그 트집 잡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적정하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그런 쪽으로 좀 민주당에서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생각이 됩니다. 노 교수께 좀 추가로 여쭤보면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검수완박과 관련이 많이 연관이 짓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민주당이 그 발의해서 지금 법안 발의해서 국회에 지금 제출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좀 박지원 그 공동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박영선 전 장관도 그렇고 이제 신중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당내 비판까지 이렇게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런 그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한 검수완박의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의아해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이 검찰 문제인지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그런 어휘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네. 그 내용에는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검찰을 두려워하는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말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법도 하고 지난번에 그 공수처법을 또 무리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고요. 네. 그때 분명히 그랬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다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검찰은 믿을 수 없다.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나요? 다 그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그런 어떤 권력기관들은 다 국민적 견제가 필요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게 하는 이런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검찰은 못 믿고 경찰에게 그런 모든 수사권을 다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렇게
뭐 5월 9일 이전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해야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예. 실제 이제 정치에서는 민생이 중요하고 네. 경제를 우선 챙겨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상대의 어떤 그 태도나 도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응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찰 개혁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권력기관의 어쨌든 견제가 필요한데 뭐 또 민주적 통제도 필요한데 예. 검찰은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와 버렸고요. 네.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온갖 뭐 한 7가지 정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그 권한들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이 될 때는 수사 기소의 분리 방향으로 찬성했는데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바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개혁의 2단계를 추진해도 이것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니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사실 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법안 발의에서 추진을 할 텐데 지금 변수로 꼽히는 게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일정인데 이제 박 의장은 순방 일정 변경은 그 가능성을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회 부의장에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또 박 의장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언론중재법 그때 개정을 두고도 여야 그 법안 상정을 좀 거부를 한 바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본회의 처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의 야당이 될 민주당이 다수당의 경우가 네. 20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2004년에 예. 그러니까 이제 19년 전이지만 2004년에 국가보안법 및 4대 개혁 입법이 되면서 네. 152석인가 3석인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제 한번 그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김은기 국회의장이 이걸 처리를 안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때는 원내 이제 지금처럼 선진화법이 없어서 가반수만 해도 통과되니까 실제는 통과 가능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 여야의 어떤 의회주의, 대화 타협 이런 걸 하려고 무척 애를 쓰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통과되지 않은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국회의장이 의회만 생각해서 만약 이것에 대해서 통과 부분에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과연 그때 정말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옳았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여당이 민주당이 이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한번 신중하게 이제 판단해 보일 일이라고 봅니다. 노 교수께 좀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청와대 관계자도 당분간은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이제 국무회의 5월 3일에 의결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고 그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것에 조금 더 가능성을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제 청와대 면담을 신청한 검찰청장의 일종의 제스처죠. 네. 지금 대통령이 면담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뭐 검찰이 그 총장이 요구하는 대로 법안이 이송되면 거부권 행사하겠소. 그래야 될 겁니까? 뭐 못하겠소.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네. 면담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면담을 신청한 자체가 정치적 제스처니까 면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국회 절차도 굉장히 무리한 절차인 거죠. 네. 국회법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뭐 만약에 그 국회에서 지금 현재 야당인가요? 현재 야당이죠. 그러니까 예. 현재 야당이 필리버스를 한다면 뭐 쪼개기 국회 회기 뭐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해갖고 왔다. 이건 참 변칙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서 결국 통과시키면 마지막 5월 3일 날 그 국무회에서 급하게 또 공포를 한다. 이거는 참 그 속된 말로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172석이나 가진 거대 여당이 그렇게 좀 무리한 절차를 거쳐서까지 해야 할 그런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의문은 드는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찬성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절차를 거친 법을 이렇게 공포한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하고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텐데 그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그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적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그런 법을 공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로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제 업무에 복귀는 했는데 이게 뭔가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좀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공동 정부가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갈등이 봉합되는데 미봉이다 그런 얘기죠. 뭐. 미봉이다. 예,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사실 18개 부처를 장관 국무위원을 선임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 이제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4사람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네. 그 4사람 대신 선정한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 그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네. 전문성이 있느냐, 인품이 훌륭하냐. 지금 이제 그 윤당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썩 그 설득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장관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과거 어떤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장관으로서 잘할지 못할지 일단 시켜봐야 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된 거죠. 그거는 국민들 앞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서 그렇게 약속한 건데 거기서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좀 공동정부 정신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차관 인사라든지 예. 다른 정부직 인선도 많이 남아 있고요. 또 뭐 공기업 인사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야말로 안 당선인 측에 이제 안 그 위원장 측에 의사를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당선인 측도 그렇고 안철수 위원장 측도 그렇고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뭐 잘 해주겠지 추천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까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안철수 위원장이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철수하지 못한 거죠. 그 정치권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포획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공동정부라 하면 최소한의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수위 구성처럼 한 3대7 정도라도 어쨌든 그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뭐 배려와 안배가 없다지만 한 사람도 안 받은 거는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정말 능력주의라고 해서 능력 자체가 완전히 평가되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고 여러분 선진국은 남녀 동수 내각까지 하는 정도인데 이 남녀가 아니더라도 또 공동정부라면 공동정부는 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더 이상 자기 진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제 뭐 또다시 차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그냥 포획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